안녕하세요. 전 40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속이 많이 답답하다 보니 이곳에 글을 적게 되었네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제 사연을 올려볼까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계속해서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니다 우연이라도 제가 보게 될까 싶어서요. 전 제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마음을 잘 내주지 않던 제 마음의 벽을 넘어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지금까지도 그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아주 바보같이 당한 일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워 친구들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하고요. 이곳에 말을 하면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조금은 풀릴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로 제 마음이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저에게 생겼던 일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했었던 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면 갈등으로 인해 큰 목소리가 오가고 집안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들이 먼저 떠올랐죠. 그렇다고 연애를 즐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애와 결혼은 항상 별개로 생각하며 상대방들을 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에 들고 좋은 여성이 생기더라도 연애를 하기 직전 상대방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말해야 했죠. 그런 저를 만나주는 여성분들이 있었고 몇몇은 행복한 연애로 인해 저와 결혼까지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결혼에 대해 저의 부정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연애 중 생겼던 아주 작은 갈등을 가지고 지레 겁을 먹으며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해오는 여자친구들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들어 3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이쯤 되니 이전처럼 여자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성격상 소개팅처럼 어색한 자리를 싫어하니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제가 외로워하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결혼에 부정적이다 보니 지금의 혼자 된 삶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고요한 바다같이 잔잔한 제 삶이 회사에 들어온 한 신입사원으로 인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길게 보자면 저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었죠. 곧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그 신입사원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고 있으니 후임들이 회사 업무와 생활을 알려주고 있었고 나이차도 7살 정도 나서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신입사원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최혜은이라는 이름의 신입은 회사 일을 분명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매번 선배들과 상사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깨지고는 했죠. 다른 사원들이 다시 처음부터 업무를 알려주고 있었지만 이미 여러 번 혼이나 바짝 얼어붙은 신입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죠. 집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에 업무를 붙잡고 있는 신입을 도와주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거나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 도움을 주기보단 매일같이 팀 내에서 벌어지는 작은 소동이 더는 듣기 싫었거든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거 보고 있어봐요. 지금 하는 거랑 다음 거는 똑같은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다음 거는 그대로 똑같이 기입해보고. 도와주시려는 건 감사한데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늦어서 퇴근하셔야 할 텐데. 일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집중력 떨어지면 오타도 많이 나고 실수만 생기니 내가 보여주는 거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양식은 똑같고 그 안에서 조금씩 스타일만 다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업무 파악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배우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해요. 제가 대리님 시간 빼앗는 것 같아 죄송해서요. 죄송하면 내일부터는 부서 내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해줘요. 혼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괴로운 일이니까. 그리고 회사 일 처음이라는 건 아는데 얼어있지 좀 마요. 나이대가 다양하게 섞여 있고 직급이 있다는 것 빼면 학교와 똑같은 게 회사 생활이니까. 긴장이 연속되니까 한 번 알아들은 것도 세네 번 다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긴장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고 똑같이 해요. 그날부터 제가 직접 신입이 하는 일을 봐주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 편하고자 시작하게 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신입이 업무에 적응을 하며 사원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면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해졌죠.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하여튼 신입사원을 성장시키는 재미에 빠져 도움을 주고 있던 저에게 신입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고 필요한 선물은 없냐며 물어보기도 했죠. 회사 내에서 괜한 소문을 만들기 싫었던 저는 신입사원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거절을 하며 투명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제 대답에도 신입은 계속해서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시해야겠다며 말을 했고 끝내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식사 대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최대한 먼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죠. 혜은 씨에게 궁금한 것이 없던 저는 업무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업무 이야기가 지겨웠는지 혜은 씨가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렸죠. 사실은 누가 저에게 윽박을 조금이라도 하면 아무 생각도 못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하게 자주 다투시기도 했고 화가 나면 저에게 두 사람 중 누굴 택할 거냐며 윽박을 질렀거든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처음 하는 회사 생활에 계속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대리님께서 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혜은 씨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모습에서 과거의 저의 모습도 찾을 수 있었죠. 비슷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제 삶을 조금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 생활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며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혜은 씨가 좀 변한 듯 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말이죠.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집 앞에는 반찬들이 놓여져 있는 날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척하며 저에게만 건강식품을 준다던가 주말이나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겨주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걸 걱정했던 저는 혜은 씨에게 이러지 말라며 거절의 표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때마다 혜은 씨는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성의 표시라며 자신의 성의를 받아주길 바랬죠. 당연히 고마움의 표시는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얻어먹은 식사 자리로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혜은 씨는 정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더는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도움을 받던 도중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전 확실하게 혜은 씨에게 선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혜은 씨, 지금 내게 성의 표시라고 하는 것들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만큼의 성의 표시를 받은 만큼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요. 특히 회사 내에서 괜한 소문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 둘 사이 동료 이상의 사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나와 혜연 씨 같은 관계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급자인 내가 혜은 씨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도움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요. 저 회사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혜은 씨도 괜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렵게 들어온 회사 금방 나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동료로서 도움 준 것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받았으니 그만하세요. 제가 박 대리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면 문제될 게 없나요? 네? 저 박 대리님 좋아해요. 저도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업무 도움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박 대리님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혜은 씨가 날 얼마나 안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가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갈게요. 앞으로는 제가 박 대리님 좋아하는 거 숨기지 않을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는 편하지 않고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을 했던 저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혜은 씨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되었죠. 그날 이후 혜은 씨는 자기가 뱉은 말처럼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저돌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전 거절을 했고요. 회사 사람들의 눈도 신경 쓰였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연애는 끝이 정해져 있는 만남이다 보니 굳이 회사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이도 걸렸고요. 하지만 저의 강경한 태도에도 혜은 씨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 저에게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부정적인 저도 계속되는 애정 표시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을 만큼 말이에요. 결국 회사 사람들 몰래 혜은이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 후에도 혜은이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회사 막내라 할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언제 챙긴 것인지 항상 제 부족한 것을 챙겨주고는 했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이는 애정에 조금씩 제 가치관도 변해갔어요. 그렇게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같이 회사를 다니던 아내는 결혼 준비로 무리를 한 탓인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게 불편하다며 집에서 쉬며 취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내조와 살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처음 얼마간 아내는 연애 때와 똑같이 내조를 해주며 집안 살림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안일들이 하나씩 쌓여갔고 회사에서 퇴근을 한 제가 밀려있는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그때마다 바쁜 일이 있어 깜빡했다며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한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아내의 말을 믿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그런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아무 말 없이 참고 집안 살림까지 살던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밀려있는 집안 살림을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 일들을 퇴근을 하여 돌아온 제가 대신하고 있음에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죠. 결국 제가 아내의 나태한 모습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신 나랑 말 좀 하자. 뭐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 그놈의 나중에 당신 도대체 왜 이래?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잠깐만 치워도 집안이 이렇게 되진 않겠다. 당신이 살림 잘 살겠다며 그렇게 말해놓고 왜 이러는 건데? 아, 미안해. 내일부터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그만하자. 나중에 내일부터 내가 요즘에 당신 입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야. 그렇게 말을 했으면 성이라도 보여. 맨날 말만 하지 달라지는 게 있어? 내 것까지 챙기고 신경 쓰라는 말 하지 않을게. 당신이 한 것만이라도 치워줘. 어? 아내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명을 했고 다음으로 미루기만 했죠. 하지만 그 대답 모두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답이었을 뿐 단 한 번도 지켜진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드는 생각은 결혼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러한 상황을 걱정했었기 때문에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의 모습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감정의 날을 세우는 게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죠. 우선 제가 노력했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아내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내가 변하게 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아내로 인해 다른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저는 아내를 억지로 데려가 부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부부 두 사람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나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상담 선생님에게도 부부 상담 중에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에는 아무런 효과 없이 상담을 마치게 되었죠. 이후 아내와 저 모두 영혼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하라 말하기가 싫어 각자 집안일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서로에게 멀어져만 갔죠.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었지만 저 스스로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것 같아 저도 자포자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 아내가 완벽히 달라져 있었어요. 퇴근을 하고 온 저를 반겨주었고 집은 광이 나듯 반짝거리고 있었죠. 아내에게 끌려 자리에 앉게 된 식탁에는 정성 들여 만든 반찬과 음식들이 놓여져 있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뜬금없이 어제와 많이 다르지? 실은 며칠 전부터 나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었어. 당신은 항상 똑같이 날 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나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뀐 환경들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나 봐. 살림 살 줄도 모르고 집안에 있는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싫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왜 갑자기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야? 우울증 치료라도 시작했어? 아니, 우연히 이 동네에서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나랑 동갑인데 엄청 밝은 친구야. 내가 집에만 있는 걸 알고는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도 해주면서 날 많이 생각해줘. 그 친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 당신이 회사에 가면 항상 빈집에 홀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와 수다도 떨고 웃기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거든. 그리고 친구한테 살림을 배우다 보니까 살림 사는 것도 재미있다는 걸 이제 알았고. 당신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그동안에 내가 뱉었단 말, 고생시킨 거 다 잊어줘. 너무 갑자기 변한 모습이라 적응이 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아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금의 이 변화가 잠시가 아니길 빌었어요. 이후 종종 저희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동네 친구인 지연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연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 지연 씨 남편분과도 종종 마주치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지연 씨 두 사람만 친했을 뿐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 부부가 어울리게 되었던 건 제가 지연 씨의 남편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아내와 지연 씨가 만나러 나간 후 집에서 할 게 없었던 저는 맥주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지연 씨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희 와이프가 혜은 씨를 너무 부르죠. 주말인데 저희 아내 때문에 아내분과 즐기시지 못하게 만들고. 아니에요. 저도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은데요.
여자들끼리만 뭘 그렇게 재밌는 거라는지. 이거 우리 남자들도 뭉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집에 남겨져서 집 지키는 개마냥 너무 심심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진섭 씨만 괜찮으면 우리 동네에서 가볍게 맥주에 치킨이나 먹을까요? 저희 아내가 진섭 씨 아내분 데리고 나간 거니 사죄 하는 마음에 제가 살게요. 저도 딱히 할 게 없어 그 말에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치킨에 맥주 한 잔만 하기로 했는데 늦어지는 아내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다 그날 경훈이와 형동생 하기로 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렸지만 사교성 좋게 예의도 바른 경훈이와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아내들이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경훈이와 집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들만큼이나 남편들도 친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부 동반으로 식사 자리를 한 만큼 양쪽 집 모두 가까워졌어요. 좋은 동네 친구이자 동생을 알게 된 것 같아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경훈이와 어울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보, 지연이 남편이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당신이랑 지연씨 나가면 심심하기도 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자주 보는 거지. 왜? 난 당신이 그 남자랑 안 어울렸으면 하는데 솔직히 같은 동네 사람인 거 빼면 당신이랑 성격이 맞는 편도 아니잖아. 그 남자 얼마나 논팽이인지 알아? 그 사람 하는 장사 다 지연이가 해준 거야. 지연이네 집안이 잘 살아서. 그것도 몇 번이나 말아먹었다고 하고. 지금도 봐. 장사하는 사람이 주말이 어딨어? 근데 꼬박꼬박 쉬는 날 다 지키면서 장사하잖아. 거기다 술은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도 요즘 그 남자랑 어울리고 나서 계속 몸에서 술 냄새 나는 거 알아? 성격도 능글맞고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지는 마.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유독 경훈이의 손톱만한 단점을 크게 부풀려 말하고 싫어하는 티를 냈죠. 그건 저와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이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지연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꼭 경훈이가 한 실수에 대해 짚고 넘어갔죠. 저 경훈씨, 아까 지연이가 힘들게 들고 있는데 접시를 대신 들어주거나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넣어주거나 해줬어야죠. 네? 그게 무슨... 아까 지연이 접시 들 곳 없어서 부들거리는 거 못 보셨어요? 멀리 있던 저희도 알아차렸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이나 보고 있고. 아내 도와준답시고 있으면서 옆에서 휴대폰만 할 거면 아예 돕겠단 말을 하지 마세요. 저기요, 제가 게임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내일 가게 일 때문에 연락하고 있어서 잠깐 못 본 걸 가지고 왜 사람을 매도하세요? 자자, 그만들 해. 다들 왜 그렇게 날카로워? 여보, 당신이 보는 시선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경훈, 너도 그만해. 우리 와이프가 친구 걱정돼서 한 말 같은데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만날 때면 항상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으로 중간에 낀 제가 중재를 해야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연씨와 경훈이 덕분에 아내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저 또한 좋은 인연을 알게 되어 행복한 건 틀림없었죠. 그런 상황에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졌습니다. 첫 임신인 만큼 아내가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는데 단지 내에 있는 지연씨 부부 덕분에 그나마 마음을 좀 놓고 지낼 수 있었죠. 출산 후에도 지연씨네 부부는 아들 의준이를 자신들의 친조카처럼 잘 대해주었고 두 사람의 도움 덕분에 힘든 육아를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이후 의준이가 같이 여행을 갈 만큼 잘하게 되었고 아내의 제안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처음 떠나게 되었죠. 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제 아내와 경훈이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아내가 워낙 경훈이를 못마땅해 하니 둘이서 계획을 세우다 틀어져
다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중간중간 아내는 경훈이에 대해 불평불만을 쏟아냈고 저는 여행이 틀어지기라도 할까 싶어 짜증을 내는 아내를 달래줘야 했죠. 그래도 어찌어찌 여행 계획을 다 세우게 되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둘이 세운 계획치고는 꽤나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여행이 되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여행 첫날의 밤이 다가왔고 의준이를 먼저 잠자리에 재운 우리는 가볍게 술자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여행의 피곤함 때문인지 생각보다 빨리 술 기운이 올랐습니다. 세 사람에게 술자리 정리를 부탁한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조금 일찍 눈을 뜨게 되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왔거든요. 분명 주량에 비해 조금 마신 술이었는데도 말이죠. 힘겹게 눈을 떠보니 의준이가 제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준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화장실 때문에? 아이는 제가 묻는 말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화가 난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죠. 왜 그래? 아빠가 어제 의준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우리 의준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빠 아니야. 어? 아빠는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우리 의준이가 화가 많이 났네? 미안해. 근데 아빠가 바보라서 그런지 의준이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말해줄래? 아빠가 지금까지 내 아빠인 척하고 있었잖아. 내 진짜 아빠는 따로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나쁜 꿈을 꾼 거라 생각했어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당일 꾼 꿈과 현실을 혼동하곤 하니까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어제 화장실 가려다가 들었어. 엄마랑 아저씨가 하는 말을. 내가 아저씨 어릴 때랑 똑같대. 피는 못 속인다고 큰일이라고 했어. 뭐? 엄마랑 아저씨가? 어디서? 어제 밥 먹을 때 내가 있었던 텐트에서 서로 안고서 하는 말 들었다고.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는 걸. 저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래. 아빠는 지금까지 날 속였어. 이전 아이가 꿈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허황되고 상상력이 가득한 말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본 걸 말하는 것 같았죠. 저 역시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이가 받을 충격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잠결에 본 걸 꿈이라고 아이에게 속이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에게 어제 꾼 꿈을 다른 어른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이죠. 다시 아이를 잠자리에 재웠던 저는 혼자서 긴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 아내와 좋은 동생을 의심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의준이가 말한 모든 게 너무 자세했습니다. 꿈이라고 한다면 의준이가 잠이 들고 난 이후의 술자리까지 묘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저는 아내를 어중간하게 떠보기로 했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저는 의준이를 재우고 아내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 당신이 경훈이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어.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연이 남편이랑 무슨 관계라고? 두 사람 사이 한 말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어.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그 사람 여기로 데려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확인해볼까? 그 순간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좀 더 몰아붙이게 되었죠. 거짓말 같아? 내 아들 의준이를 가지고 확인해볼까? 그럼 그때 되어서 잘못했다고 할래? 설마 두 사람 사이를 들켰을까 하고 있는 아내에게 전곡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크게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죠.
여보,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올라가자. 뭐? 정말이었어? 두 사람 정말 불륜관계인 게 맞았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경훈이를 같은 동네에서 만나게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길게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 나도 몇 번이고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어. 당신과 지연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를 말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보, 얼마나 배신감이 큰지 알고 있어. 내가 정말 죽일 년이지. 근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앞으로 당신과 의준이에게 정말 잘할게. 관계를 시인한 순간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건지 아내는 불륜관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아야 했어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빼놓지 말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저와 지연 씨가 중간에 끼어든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내는 저와 만나기 한참 전부터 경훈이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오랜 연애를 했죠. 그런데 두 사람 다 결혼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지만 경훈이네 집안이 더 심각했다고 하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알고는 두 사람의 연애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연애에 두 사람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후의 삶이 그려졌다고 해요. 그래도 아내는 경훈이를 믿고 평생을 같이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사랑으로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경훈이는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눈 감아도 그려지는 힘든 삶으로 인해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죠. 당연히 아내는 인정할 수 없었고 경훈이에게 매달렸지만 경훈이는 그런 아내에게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줬다고 하죠. 두 사람의 결혼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아내도 알고 있으면서 외면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었기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 앞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신과 이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훈이가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졌다고 생각한 아내는 자신이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결혼을 하는 경훈이에게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배신감에 휩싸여 있던 아내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아내는 자신도 역시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던 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랑하지 않는 저에게 온갖 노력과 희생을 하며 저와 연애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복수심에 눈이 멀어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노력 여하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는 허탈함만 찾아왔죠. 제가 아내에게 주는 사랑과 관계없이 아내는 사랑 없는 결혼 생각이 힘들어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 초 저와 갈등을 빚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경훈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우연을 가장하여 재회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오랜만에 본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가정이 있었기에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죠. 각자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며 불편한 마주침을 계속해오던 두 사람은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고자 가벼운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술자리가 결국에는 실수로 이어지게 되었죠.
서로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의 배우자에게 친한 이웃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새로 이사온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던 지연씨에게 아내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지연씨를 만난다는 핑계로 경훈이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경훈이 또한 대담하게 저에게 접근을 했고 형동생 관계를 맺어가며 두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편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죠. 또 너무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면 의심을 받을 수 있었으니 아내와 경훈이 두 사람 모두 저와 지연씨에게 서로에 대한 욕을 뒤에서 하며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고요.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며 만남을 이어오던 중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당황했지만 이것 또한 자연스럽게 저와 아내 사이에 생긴 아이로 만들며 숨겼던 거죠. 지연씨가 불임이라 여태 아이가 없던 두 사람은 자신의 아이인 것 마냥 우리 아이 의준이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었지만 경훈이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제가 바쁠 적에는 아이 아빠 노릇까지 하며 자신의 행복을 채워왔던 거죠. 아내에게서 그렇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내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했고 무려 5년 넘게 다른 놈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했던 그때의 그 심정은 직접 당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온몸을 휘감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지만 모든 내용을 들어야만 했기에 분노로 떨려오는 몸을 겨우 버티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곧바로 그 녀석이 있는 숙소로 뛰어갔죠. 문이 열리자마자 나를 기만한 그 녀석에게 냅다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녀석의 얼굴에 주먹질을 했죠. 난데없는 폭행에 놀란 지연씨는 자신의 몸을 날려 그 녀석에게서 저를 밀쳐냈어요. 진섭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혜연아, 너 왜 보고만 있어? 네 남편 좀 말려봐. 나와요. 저 새끼 오늘 죽여야 하니. 네? 오해가 있으면 말로 해야죠. 움직이지 마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를 테니. 그래요. 부르세요. 저 새끼 그리고 내 아내라는 저 여자 불륜으로 좀 잡아가라고 부르라고요. 신고를 하려던 지연씨는 제 말을 듣고 그 상태로 멈춰버렸습니다. 방금 제 아내라는 저 여자에게 다 듣고 온 겁니다. 저 두 사람 저와 지연씨를 만나기 전에 서로 죽고 못 살던 연인이랍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결혼했대요. 그런 거야 그냥 넘긴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저 두 사람 무려 5년 넘게 한 동네에서 불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당신이랑 나를 이용하고 속이면서 말이죠. 애초에 지연씨에게 저 여자가 접근한 이유가 이 새끼 아내였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거기다 제 아이라고 키운 의준이가 두 사람의 아이라고 하는데 뭘 말로 해요.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이 새끼 입에서 모든 사실이 나오게 해줄 테니 그거 듣고 나서 날 신고할 건지 말 건지 그때 되어서 판단하세요. 갑작스러운 기습에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가던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사실대로 실토를 하게 만들었죠. 자신의 남편의 입에서 지난 5년 동안의 불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지연씨 또한 저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서있던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 던졌죠. 너희들이 사람이야?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어떻게 그 짓거리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할 수가 있어? 너 나를 알게 되어서 행운이라며 평생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친구로 지내자며 그 모든 게 결국 저 자식과 만나려고 했던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야? 날 바보 멍청이로 생각해서 가지고 논 거잖아. 좋았니? 좋았어?
내 남편과 뒹구는 것도 모르고 네 앞에서 웃고 즐기고 있는 날 보면서 재미있었니? 지연아, 미안해. 나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야.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널 보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미안했고 내 자신이 싫었어. 그래서 더 너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저 자식이 좋아 죽겠다고 말을 하던가. 너희들이 손잡고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떠날 것이지. 왜 곁에 있었는데? 왜 옆에서 사람 가지고 놀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나 너희 두 사람 다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너희들은 밟아버릴 거야. 너희가 날 기만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할 거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저 역시 그 녀석을 데리고 곤죽으로 만들어놨어요. 한참 동안 푸닥거리를 했던 저와 지연씨 모두 두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씨는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엉망이 된 꼴로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저지른 불륜을 다시금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의 말을 녹취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저와 지연씨에게 각각 집안에 받은 도움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배상해야 하는 돈이 겁이 났는지 불륜 고백을 하는 중간중간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당연히 경훈이 만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또다시 의심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 이번만 제발 용서해줘. 사람을 5년 동안이나 바보 만들어 놓고 뭐가 어찌?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신이 나한테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 이제 네 남자친구랑 무슨 짓을 하든지 마음 놓고 편하게 해. 그리고 의준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당신 같은 사람에게 단 하루도 의준이 맡길 수 없으니. 두 사람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불륜의 증거들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 저와 지연씨는 그날 짐을 싸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저와 지연씨에게 의지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은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막아보려 했지만 두 사람의 미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희에게는 소용이 없었죠. 저는 아내 집안에 주었던 경제적인 도움들을 되돌려받기 위해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장인 장모 두 분에게 말하게 되었고 이는 지연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단한 사랑을 몇몇 사람들만 알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각자 배우자를 알고 있는 모든 곳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두 사람의 대단한 사랑을 다 까발리고 다녔어요. 그 결과 회사, 친구 등등 지인들을 포함하고 가족들까지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죠. 이후 우리 각각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우리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지난날 두 사람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들까지 청구하여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기에 이혼 소송을 마치고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이 긴 악몽에서 이제서야 탈출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뿐이었죠. 그것보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바로 제 아들 의준이가 친자검사 결과 제 아들이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설령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키우고 싶었어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기에 저에게는 그것보다 다행인 일이 없었죠. 지금은 제가 홀로 아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를 끝까지 괴롭히기 위해 양육비를 청구하며 받아가면서 말이죠. 최근까지도 이 황당한 불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는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며 다시 힘차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잘 해야겠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며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